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서 온 김서아 씨 모시고 오늘은 진짜 탈북 스토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죽의 마음을 빼앗겼다. 아무튼 죽에 넘어간 얘기했는데 저번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캄보디아 식당, 북한 식당에 에이스를 데리고 왔는데 에이스 때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고 이번 시간에는 다음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 진짜 잘 추네요. 저 진짜 캄보디 식당 책임자는 정말 마음이 알찌근하겠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음. 공연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한다고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식당, 북한 식당에 가면 홀이 음. 없어서 공연하는 그 무대가 없어서 그냥
손님들 식사는 사이에서 공연하는 식당도 진짜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공연이나 의상 이런 거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진짜 북한 식당에서는 제일 손꼽히는 곳이라고. 네. 예전에 그 한수혜 씨가 왔을 때 네. 한국 관광객들이 가서 막 식당에서 찍었던 공연 영상이 유튜브에 원래 네. 오기 전부터 떠돌고 있었단 네. 말이죠. 혹시 서아 씨 영상은 없어요? 제가 2014년에 나갔는데 2014년 초까지 그 영상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사진 촬영이 식당 안에서 절대 금지였어요. 아, 그러니까 메뉴판 찍는 것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네. 없었구나. 북한 남자들이 바보야 진짜. 이렇게 여성의 마음은 진짜 죽이 넘어가는데 북한은 그런 거 없잖아. 그래 다정다가. 없어요. 네. 한국 남자들이 북한에 가면 북한 여자들 다 진짜 마음을 네. 다 훔쳐올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또 네. 이렇게 신랑한테 더 다가갔던 게 신랑 그 풍채가 사실 허벅지 쓸 수 있는 그런 풍채가 그런 몸이 아니거든요. 좀 덩치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간부 체격이네. 네, 간부 체격이고 막 근육 있고 그러니까 네. 운동을 해서 근육 있고 잘 혼자 이렇게 네. 해먹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해왔다는 게 더 감동이었어요. 그거 한국에서는 기본이에요. 그게 아니라 더 기본인데 그거 몰랐구나. 자, 그래. 저도 써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더한 것도 쓸 수 있는데. 진짜요? 연락 많이 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와서 매일 와가지고 매상을 올려주잖아요. 그 네. 매상을 올리려면 뭘 사야 매상 올려요? 평양술이나 양주를 먹어야 돼요. 그 평양술 위스키. 얼마예요? 평양술이 제일 싼 게 가이드한테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 가격 빼면 60불이었어요. 한 제일 병에. 싼 게 60불. 제일 싼 게 60불. 제일 비싼 술은요? 제일 비싼 술은 500불요. 평양술이 500불? 네. 뭐 어떤 술이죠 그게? 내가 먹어봤는지 모르겠다. 산삼술이라고 산삼술. 도자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나는 여기 와서 좀 맛이 없어서 안 먹는데 정제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산삼술이. 그러면 양주도 있어요? 양주도 있어요. 그거는 얼마짜리예요? 양주는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 근데 싸면 손님들이 또 혹시 싸니까 드시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싸네 하고 드시는데 양주 시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가짜라고 들었어요. 캄보디아에서 막 캄보디아 네 그렇지. 싸게 파는 거기서. 뭐 진짜 정품을 내놓을 가 없이. 네. 그럼 한국 술은 줘요? 한국 소주 있어요. 저요. 네. 소주는 얼마에 팔아요 거기? 소주는 6불 한 병에 6불이었어요. 6불. 네. 그러면 양주 제일 비싼 거는 또 한 500불 넘어가요? 양주 제일 비싼 거 350불이었어요. 350불. 네. 그러니까 양주 한두 병 시켜가지고 음식 좀 시키면 그럼 1000불이 훌쩍 넘어가네. 네. 그 남편이 아까 뭐 4개월 그 이후에도 한 7개월 거의 1년 네. 꼬박꼬박 온 셈인데 매일 와서 그래 한 1000불씩 그렇게 사줘요? 보통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매출을 올려줘야 제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네. 신랑이 그래서 소아 내가 진짜 딱 예산을 어떻게 계산적으로 딱 얼마 잡고 내가 진짜 이 돈으로 소아 편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평양에 돌아가도 네. 그냥 너는 그래도 내 테이블에 조금 편하게 있다가 가라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1000불 이상 쓸 때가 많았어요. 1000불 이상 그거 한 달이면 3만 불 1년이면 거의 30만 불 넘네. 네. 돈 많이 썼다 진짜. 근데 그때 그 돈 쓰면서 남편은 네. 내가 서아를 꼭 한국에 데려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우리는 이루어질 네. 수 없는 사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가 평양에 돌아가도 꼭 무조건 나를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탈북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양에 가도 우린 꼭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저희 신랑 북한에 누구 간첩이 있나 했어요. 제가 북한 공부 열심히 해서? 아니요 저를 계속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해서 아니 북한에 누구 뭐 첩보원 있나 누구 어떻게 나를 계속 데리고 온다고 해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랑은
저랑 같이 살 거라는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대요. 365일 꼬박꼬박 가가지고 근데 말하면 네. 나는 그 북한 잘 알잖아요. 나는 그 매상 올리주기보다 그다 1,000불 쓰면 식당 책임자 좋은 노릇하는 거지. 맞아요. 나는 500불 쓰고 500불을 줘야지 몰래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조금 음. 바보예요. 좀 바보 융통성이 좀 없네. 눈치가 앞으로 그 평양 식당에 그 가서 뭐 혹시 내가 이런 아주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 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돈을 팍 전략해서 쉽게 보다 빨리 마음을 훔쳐오는 법을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 친구들마다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 500불을 줬다면 저는 꼬박꼬박 갖다가 줬어요. 어디다가 바쳤어요? 바쳤어요. 다 숨겨놔야지. 네, 그러니까 친구들마다 다른데 그렇게 진짜 몰래 손님이 줘도 가져다가 바치는 친구들이 있고 진짜 알리게 줬는데도 진짜 감추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성향에 따라서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감추면 들키면 혼나지 않아요? 네, 혼나죠. 근데 그래도 그렇게 혼나진 않아요, 사실. 방에는 그 한 방에 몇 명 같이 살아요? 저희 한 방에 4명에서 6명 살아요. 4명 내지 6명. 네. 이렇게 침대 하나씩 딱 붙여서 네. 군대식 잠자리예요. 식당 끝나는 시간은 언제 끝나요? 저희는 손님이 나가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인 거예요. 새벽 4시에 나가면 새벽 4시에 영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좋다. 네, 그건 참 좋네. 그같이 맨날 식당 문 닫아서 쫓겨나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은 평양식당. 자, 그러면 그래 7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탈북을 했잖아요. 네. 결심을. 그러니까 뭐 좋아는 했는데 근데 그때 막 이렇게 마음에 동요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뭐 가족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따라 나서게 된 거기까지 얘기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반반이었어요. 내가 가면 안 돼. 가야 돼. 반반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평양에 가서 이 사람을 안 보면 그냥 끝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이제 부모님 못 보는 것도 참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 내가 평생 살 사람인데 같이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인데 내가 평양에 가서 너무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게 이 사람 따라 가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내가 가게 되면 부모님은 어떤 처분이 따를까 이런 것도 많이 걱정하고 7개월 동안 내내 그랬을 거예요. 네. 8월 동안. 그래서 제가 진짜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올라가면 매일 울었어요. 힘들어서. 그 마음이. 네. 막 갈등이 생기는 그 마음 때문에 울었고 같은 룸메이트에 있던 친구들도 제가 우는 거를 그 이유를 알았어요. 지금 여성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근데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혼자예요. 네. 혼자? 네. 야, 그리고 남동생이나 오빠라도 있으면 네. 조금 부모님 네. 그런 생각이 있겠는데 나 외동딸인데 네. 근데 남자는 좋고 그러다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그래서 떠났어요? 이게 제가 2018년도에 평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도 진짜 완전 들어간 거예요? 휴가로 들어갔어요. 근데 휴가가 잘 없거든요. 근데 사장이 진짜 배려해서 너무 아프니까. 평양 식당에서 저 처음으로 휴가를 줬어요. 4년 이래도 휴가를 안 줘요? 6년이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6년 있었던 언니도 있는데 6년 있어도 사실 휴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으로 휴가라는 걸 받고 갔었던 거예요. 갔는데 부모님 보고 나니까 또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막 보고 싶고 했던 게 또 금방 풀리고 엄마 손 잡고 제가 했던 얘기도 엄마 나 그냥 꼭 돌아올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래도 부모님 보니까 마음이 이거 이제 또 내가 안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을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 갈등이 또 생기면서 이제 나 엄마 봤으니까 됐어 이런 마음에 캄보디아 나가서 그때 바로 2018년도 9월 달에 탈북했어요. 평양에서 나와서 바로 네. 며칠 그러니까 뒤에? 2주간 제가 휴가를 평양에서 보내고 18년 한 2주간 휴가를 마치고 다시 캄보디아 나갔어요. 나가서 한 달 근무하고 한 달 뒤에 나왔어요. 아마 그 남편분은 언제 나오나 손꼽아 기다렸겠네. 네, 하지만 그래도 남편분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막 가자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자고 하면 따라갈 그런 성향이 아니라는 거 이거 신랑이 알아가지고 그냥 계속 기다려주고 했었던 거죠. 딱 어떻게 가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제가 먼저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딱 일하는데 그날 밤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날 밤. 그러니까 그날 밤 저희가
이런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둘이만. 네. 예. 둘이 얘기하고 한 몇 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뭐 저장이 오고 저장이랑 친해가지고 저장이 오고 다른 친구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막 대화를 하다가 그런 탈북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평양에 다녀오니까 저에 대한 그 감시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는 평양에 다녀왔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이런 부담을 주고. 우리 못 가는데 너만.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장이 제가 조금 아파서 좀 행동이 조금 아파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사장한테 들어가면 되게 서운해한다 이렇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진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사실 신랑도 식사하다가 탈북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일하던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었고, 근데 신랑 잠시 화장실 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 거 제가 잡아가지고 허리에 큰 데서 그냥 CCTV 보이는 데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몇 시쯤에? 그게 얘기를 했던 11시였어요. 11시. 네, 밤 11시에 네. 그 CCTV 보이는 밑에서 얘기를 계속 했어요. 이제 어떻게 내가 나가게 되면 책임질 수 있냐고, 우리 갈 수 있는 방법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전화를 좀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당황하지 않아요? 신랑이 그 얘기 들으면? 당황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것이 같구나.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자신감. 이때다 싶었대요. 드디어 올 네. 것이 같구나. 이때를 놓치면 제가 마음이 바뀔까봐 전화하는 척 했대요, 사실. 자기도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전화를 돌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법 없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 이제 나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 짜놨어 뭐를. 네. 아니 좀 3일만 기다려줘.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3일 만에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한 네. 거니까. 이것도 술도 좀 마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11시 됐을 때 네. 각각 소주 3병 정도 먹었을 아이고, 때였어요. 술 먹고. 네. 그러니까 저도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신랑한테 얘기했던 거고, 신랑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럼 손 잡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평양에 들어갈 때 신랑이 버린 캐리어를 다 가져와서 제가 그 신랑 캐리어에 짐을 다 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시장에 가서 짐 쌀 그런 캐리어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그 신랑이 캐리어를 식당에 줬어요. 그러니까 식당 사장이 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신랑이 줬던 그 캐리어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캐리어를 들고 평양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리어를 그대로 거기다 제 물건 막 넣었어요. 막 넣고 방에 올라가서. 네, 방에 올라가서 그 캐리어에 막 넣고, 어차피 그 캐리어가 저희 신랑 캐리어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캐리어 자연스럽게 들고 내려와가지고 뭐 빌렸던 거 돌려줍니다. 네, 식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캐리어를 정문 나가는 데다가 이렇게 딱 놨어요. 그러니까 몰래? 네, 몰래 딱 그 우리 숙소에서 내려오면 정문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숙소에서 내려오자마자 거기 정문 앞에 캐리어를 넣고 들어가서 신랑한테 저기 밖에 캐리어가 있는데 오빠가 이제 식사하다가 기분이 엄청 나빠져서 그러니까 나 삐졌어 하고 나가는 척 하면서 그 캐리어를 들고 나가면 돼 했어요. 넌 어디로 나올래 해서 나는 지붕으로 내려갈게. 지붕으로. 지붕으로 내려갈게 하고 신랑이 먼저 삐진 것처럼 쇼하면서 열받은 것처럼. 네, 내가 내가 서비스가 이 네. 모양이야 뭐 이러면. 네, 그러니까 난 너희한테 불만 있다고 하면서 저장한테 이렇게 쇼를 하고 그 캐리어를 들고 나 이제 며칠 동안 휴가 출장 가니까 나 찾지만 뭐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앞에서 그냥 잘 가라고 인사하고 저는 바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거기 뭐 사실 테이블이랑 정리 안 되어 있고 청소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동생들이 언니 고생 많았다고 빨리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올라가서. 네, 언니 빨리 올라가서 지금 자라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때가 새벽 1시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3층에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보니까 지붕인데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떨어질까 생각해보다가 사다리를 하나 들고 올라갔어요. 3층에. 네, 사다리가 하나 찾다가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다리를 위에서 3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보니까 사다리가 작은 거예요. 사다리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자리에 소리가 엄청 났어요. 그렇지. 근데 그 떨어진 위치가 사장이
쉬고 있던 아, 방이었어요. 사장방 앞에 딱 떨어진 거. 예. 딱 사장이 그 안에서 CCTV를 누구 뭐하고 지금 보고 그걸 있는 보고 중인데. 있는, 보고 있는 중인데 그 자리에 제가 사다리를 떨군 거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사장 방에 가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조용해요. 계속 봤어요. 이젠 되지 않을까? 다시 올라가 볼까? 하고 올라가서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그 신발을 거기 사실 신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신발 신고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그 지붕 앞에다가 놓고 뛰어내려 보자 하고 보니까 이렇게 지붕에서 매달려서 미끄러질 수 있는 공간이고, 미끄러지면 다리가 한 이 정도 뜰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매달려가지고 쏙 떨어졌죠. 근데 다행히 다리가 좀 무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고 똑같은 방법으로. 네. 근데 막 전기 같은 거 막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넘어 하다가 전기 한 번 통하겠지 하고 그 일단 넘었어요. 넘어서 머리가 스타킹이랑 막 다 찢어진 거예요. 옷이랑 제가 유니폼 입고 있어가지고 옷이랑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행히 그 옆 지붕 1층, 2층에서 매달려서 보니까 거기 살짝 난간 비슷하게 내려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매달려 있는데 떨어지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2층에서 1층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못 떨어지겠다 생각했는데 신랑이 차 앞에다가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막 달려와서 저렇게 안아가지고 차에 막 싣고 야, 사랑의 탈출, 네, 자유와 사랑을 향한 탈출. 그 차에 실었어요. 네. 아마 그 지배인은 그때 아마 술 먹고 뻗었을 거야. 새벽 1시니까. 자, 차에 실었으면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을 잘 잡아야 네. 되잖아요. 어디가 뭐 바로 또 이렇게 신고 들어가면 뭐 공안들이 뭐 경찰들이 따라붙고. 그래서 그 푸놈펜에서 어디로 빠졌어요? 사실 제가 저희가 푸놈펜에 있었어요. 푸놈펜에 있었는데 사실 지도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지도를 모르지만 모를 수밖에 네. 없지. 지금 뭐 어디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푸놈펜에서 CM랩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면 저희가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태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태국 국경까지 가면 CM랩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렇지. 근데 제 두 번째로 큰 도시죠. 네. 근데 푸놈펜에서 CM랩이 가는 길에 벌써 CM랩 쪽에도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다 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쪽으로 태국으로 가면 안 된다고. 태국까지 몇 시간 걸려요? 차 타고는? 태국까지 차 타고 한 10시간? 10시간 정도 그럼 걸리는 한 것 같아요. 5시간 거리에 CM랩이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또- 5시간이면 통보가지. 네. 그러니까 벌써 제가 나간 거를 사실 뒤늦게 알면은 괜찮은데 제가 나가자마자 식당에서 한 30분 만에 알았어요. 뭐 네. 잠잘로 안 왔는데 네. 원래 보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먼저 올라갔던 친구들도 있고 그 후배들도 저 찾으러 다녔는데 없어가지고 금방 제가 나간 거 들킨 거예요. 그래서 바로 30분 만에 신랑한테 전화가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전화기 차단하고 딱 쳐다보면 벌써 딱 저기 갔구나. 네. 그래서 어디를 CM랩 쪽으로 안 가고. CM 쪽으로 안 가고 제가 안 간다고 버텼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태국으로 이제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잡힌다고 하니까 신랑이 그래 그럼 기사분이 있었거든요. 운전해 주시는 분한테 우리 그럼 라오스 쪽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라오스 쪽으로 갔어요. 그렇지. 거기서 뭐 태국 가든가 라오스 가든가 네. 혹은 뭐 베트남 가든가. 네. 근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 네. 들어가면 안 되고 라오스밖에 방법이 없네. 운전해 갈 때 뭐 경찰이 막 뭐 단속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는데 사실 뒤에서 계속 경찰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거예요. 거기가 가면은 이렇게 시골 쪽이다 보니까 경찰차가 진짜 많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놀랐어요. 우리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너무 긴장되어가지고 그 라오스 국경 거기 인근 좀 넘기 전에 거기 어디 마을까지 가는데 그냥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잡히면 죽자. 경찰차가 너무 많이 옆으로 지나가니까 너무 이게 심정 뭐 그런 감정이 막 그렇더라고요. 이게 남편은 네. 담담해요? 신랑도 무서웠대요. 근데 그때는 사실 무섭다고 얘기 안 했는데 이게 후에 물어보니까 정말 무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진짜 잡히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본인은 했다고. 안 죽는 거 뻔히 아는데 뭐 그래도 소아 씨가 죽을까봐 겁이 나는 거지. 네. 겁이 그날 엄청 저녁으로 났다고.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 마을에서 있다가 사실 거기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 며칠을 기다려라. 국경 이제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빨리 넘어가야지. 그 땅을 벗어나야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지금 빨리 넘자고 해서 그날 밤에 넘었어요. 그 라오스는 들어가서 그러면 뭐 프놈펜 라오스는 들어가서 거기 하룻밤 다. 프놈펜이 캄보디아죠, 진짜. 네. 그래서 비엔티엔 거기 비엔티엔, 네. 예, 그쪽 라오스 수도 쪽으로 저희가 옮겨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네, 거기는 지냈어요. 몇 달 있었어요? 라오스에는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네. 근데 라오스 들어가면 그 한국 영사관에서 그렇게 또 들어가면 바로 보내주지 않아요? 그때도 되게 사이가 라오스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랑 사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라오스에서 대사관에 딱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진짜 못했어요. 그때 저 여러 대사관에 신랑이 전화를 돌려봤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대답이 돌아와서 조금 신랑도 많이 조심스럽고 저희가 라오스 대사관에 들어갔다가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니까 좀 위험해질까봐 신랑들이 시절을 못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오스에서 지내다가 신랑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저희가 너무 라오스에서 사실 도와주신다는 분이 저희를 한국에 편하게 보내준다고 했어요. 한 명이 나와서 보내준다. 네. 그런 건 보통 사기인데. 그래서요. 근데 저희 신랑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돈 내라고 그랬죠. 네, 돈 내라고 해서 그래 신랑도 태국에 가서 힘들게 수용소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좀 라오스에서 가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바로 네. 한국에 보내주겠다. 네, 바로 그냥 비자 받아서 한국에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랑도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처음에 3천만 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3천만 원 뭐 줄게 하고 이걸로 해줘 했는데 그 3천만 원이 며칠 지나서 뭐 5천만 원 더 있으면 내일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내일 가는데 사람 지금 생명이 위험한데 빨리 사람부터 살려야 되는데 5천만 원 때문에 또 목숨이 간달간달 하겠어 이런 생각에 또 5천만 원 줬던 거예요. 3천만 주고 5천만 원 주고. 근데 못 가고. 네, 못 가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그때 뭐가 막 씌었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진짜 사업하는 사람답지 않게. 네. 그래서 얼마 그래서 뭐 거기 있는 기간에 3억을 네. 그 사기꾼한테 띄었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쪽으로 못 오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못 오고 저희는 뭐 잡았어요 나중에? 지금 최근에 연락 왔더라고요. 최근에 돈 갚는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사기꾼 갚는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네. 그래서 저희도 거서하려고 지금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남편이 그 캄보디아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사업체를 뭐 정리할 시간도 없었겠네? 정리 하나도 못했어요. 그 병원 같은 경우에도 같이 투자해서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동업자가 있었는데 그 동업자가 저희 신랑이 캄보디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걸로 자기 병원이라고 다 가져갔어요. 병원도 떼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투자자 같이 동업했던 사람한테 병원도 떼우고 신랑이 좋은 차를 좀 탔어요. 근데 그 차는 북한 대사관에서 저 재산 손해배상 청구라고 저 재산처럼 취급하면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라고요 대사관에서. 그래서 북한 대사관에서 저희 신랑 차를 압수해가고. 무슨 차인데?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를 그것도 비싼 캄보디아 되게 비싼 차인데. 그래서 레인지로버 압수해가서 그 압수하고 사진 찍어서 저희 신랑한테 보내줬는데 그 압수 그게 있더라고요 사진이. 그게 불법일 텐데 대북 제재 항목에서 그 한국 국민의 랜드로버를 북한에서 가져간다는 건 불법인데. 저도 그게 되게 아직도 좀 의문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 사기꾼한테 한 3억 띄우고 남편이 맨날 와서 또 뭐 한 1,000불씩 매상으로 한 3억 병원이 한 3억은 될 거 아니에요. 네. 올추 남편이 서아시를 데려오느라고 10억은 넘게 썼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왔구나 정말. 아니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런 긴급 상황에 처한 분이 있으면 나한테 그때 연락이 왔으면 내가 진짜 잘 처리해 줄 텐데 너무 많이 고생을 했구나 진짜. 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비행기는 한국 정부에서 해서 온 거죠?
태국에서요. 그 다음에 제가 결국 또 태국 태국으로 갔구나. 갔어요. 네. 결국 태국으로 가서 너무 협박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태국에 있는 전제를 대사관에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 북한 애들이 남편 전화번호 알아요? 네, 이메일도 알 거 아니에요. 명함 알아요. 막 돌렸어요. 이메일. 계속 협박 안 와요? 그러니까 메일로 계속 협박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랑이 또 제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때 뭐 신랑 메일 뭐 갔던 내용을 보면 빨리 돌려보내라고, 소화를 빨리 돌려보내, 이 쓰레기야, 뭐 나쁜 새끼야, 찢어 죽이겠다, 뭐 진짜 뭐 협박하고 뭐 좋은 얘기도 있고 그 메일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네. 그 필사적으로. 네. 자, 그러면 스가 씨가 탈북한 다음에 그 식당은 어떻게 다 북한 철수됐어요? 아니요, 철수 안 되고 영업 잘 됐어요. 영업도 잘 하다가 사실 그때 제가 나오면서 식당에 좀 에이스로 일 잘하던 친구들을 빨리 보냈어요. 평양에다 소환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는 단거리 한 두세 명대 하는 친구들은 다 소환시켰고, 또 띄울까봐. 네. 제가 제 비자를 사장이 특별히 조금 연장했었거든요. 한 2년 정도인가 그렇게 조금 더 연장해서 저를 오래 데리고 있으려고 했었던 건데 제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엄청 배신감이 들고 그러니까 저 같은 방심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들도 사실 또 그런 저 같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 들여보내고, 사실 영업은 잘 되다가 19년도에 대북 제재로 진짜 이제는 거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캄보디아에. 그리고 없어졌어요? 네. 캄보디아에서 2016년에 한 명 또 오고 18년에 또 오고 근데 그 또 방심하다가 22년에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또 5명이나 오고 네.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어디 내놓겠어요? 네? 그거 뭐 내놔서 좀 공연시키면 미녀들을 다 한국 남자들한테 또 이렇게 마음에 사랑에 빠져서 오고 나니까 아마 대북 제재가 풀려도 뭐 식당들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 북한 식당에서 일할 때 그 주 고객은 한국 사람들이었나요? 저희가 이렇게 CM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광지였어요. 앙코르와트 때문에 한국 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분들이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여기 프놈펜 수도에 있는 식당은 중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식당을 다 채웠어요. 다 채우고 그 외에 한 테두리에 한국 사람들 몇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프놈펜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갔구나. 네. CM랩에 CM랩. 네. CM랩에는 한국 네. 사람들이 많이 가고 네. 이쪽에는 또 한국 사람들이 적고. 자, 그러면 벌써 또 시간 많이 흘렀으니까 그 식당에서 일할 때 그 중국 사람들도 보고 한국 사람들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식당 종업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게 궁금한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